또 다른 배신. 마장동 터미널에서 수원행버스로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유 그래 아범아.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자식이라고 상욱이 등을 토닥이며 반겨주었다. 저는 별고생 없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은 좋으셨는지요? 나야 집에 있는 사람인데 마음고생이 있다 한들 어디 아범만이 했겠나. 어머니는 상욱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말은 못하고 있지만 상욱의 가슴앓이를 대신할 수 없음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것이리라. 상욱 역시 가슴에서 뭉클한 것이 치밀어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금니에 힘을 주었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길이라 생각했다. 얘야, 어멈 어디 있니? 어서 아범 목욕물 준비하거라. 상욱이 어머니가 밖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도 수영이 엄마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수영이도 잘 있겠죠? 아이고, 내가 깜빡했구나. 수영이도 잘 있고 제 아우도 보았는걸.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영이 아우를 보았다고 했네. 아우를 보다니요? 아이고, 무심한 사람. 아범이 집을 떠나던 날부터 태기가 있어 고추를 보았지 뭔가. 돌도 벌써 지났네. 상욱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머님,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정말 무심한 사람이구먼. 제 자식 낳는 줄도 모르고 여행만 다니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는가. 상욱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상욱은 수영이 태어난 뒤 곧바로 정관수술을 받아 씨앗을 없애버렸는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혹시 수술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만일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수영 엄마에게 정보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기가 막혔다. 임신 기간이 정상적이라면 상욱이 집을 떠나기 전부터 정보와 간통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솔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본 뒤에 처리해야 할 중대한 문제였다. 상욱은 머리가 아팠다.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사랑으로 내려가 담배를 피워물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수술이 잘못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때였다. 서방님, 수영이 왔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 목소리였다. 문이 열리자 수영이를 앞세우고 갓난아기를 하는 수영 엄마가 방으로 들어섰다. 가증스럽고 뻔뻔한 사람. 어쩌면 저렇게도 태어날 수 있단 말이지. 당장이라도 불효령을 내려 내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아직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처지라서 가슴만 답답했다. 상욱은 치미는 분노를 삭이며 겉으로는 태어난 척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수영아, 이리 오렴. 아빠야. 수영은 상욱이 부르는데도 눈치만 살필 뿐 곁에 오지 않았다. 다시 손을 내밀어 오라 해도 자꾸만 제 엄마 있는 쪽으로 몸을 뺐다. 그런 수영을 바라보는 상욱에게는 수영이마저 의심스러웠다. 상욱은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들과 더 이상 한자리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도대체 무슨 놈의 일이 이렇게 꼬여만 가는가? 전생에 무슨 악업이 그리 많아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다. 모두가 꼴도 보기 싫었다. 피가 끓어올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애들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시오. 모든 것이 내일이면 명백히 밝혀지리라. 밝혀지리라. 상욱은 어금니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저 어린 것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가. 상욱은 무엇인가에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애들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았소? 상욱은 밥상을 받았으나 입맛이 돌지 않았다. 오랜만에 돌아온 자식을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인데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맛이 없었다. 상욱은 밥상을 물리고 피곤하다는 구실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쉽사리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범 자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상욱은 잠든 척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상욱을 흔들어 깨웠다. 이복이 아범, 아범. 상욱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이 사람아, 사람이었지 그리 무심한가? 네? 무심하다니요. 뭐가 무심하다 하십니까? 생각해보게. 1년 가까이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으면 안으로 들어야 할 게 아닌가.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적적했겠어. 아닙니다. 어머님, 오늘은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은 이대로 사랑해서 쉬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 아닐세. 고단하더라도 안으로 들게나. 알겠습니다. 그러나 상욱은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음속의 유혹이 눈동이처럼 점점 부풀고 있는데 안방으로 들어갈 마음이 생길 리 없었다. 상욱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찍이 서울로 향했다.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모든 의문을 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아, 네, 기억합니다. 다행한 일이었다. 신종을 기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네,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검사를 했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검사부터 해주십시오. 의사는 즉시 상욱의 정액을 채취했다. 내일 오전에 오시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검사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상욱은 안심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병원을 나왔다. 병원을 나온 상욱은 약수동과 장충동 동사무소에 들러보았다. 혹시나 수빈이 퇴거를 해갔나 해서였다. 그러나 색인부를 확인해 보니 예상대로 주민등록은 말소된 채 퇴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아주 철저하게 잠적해버린 것이었다.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숨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이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이토록 꼭꼭 숨어버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들을 잊지 못하고 끈질기게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인가. 자신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이토록 허무하게 인연을 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상욱은 수빈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수빈아, 정말 내가 미워지는구나. 원망스러워지는구나. 상욱은 다음날 일찍 병원으로 갔다. 병원으로 가면서 마음속으로 차라리 수술이 잘못되었기를 간절히 바랐다. 오셨군요. 결과는 나왔습니까? 시술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임신시킬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기가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검사를 받아본 것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욱은 허탈한 마음으로 병원문을 나섰다. 하늘을 바라보니 흰구름 한 무리가 바람에 실려 빠르게 떠가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하면서 현기증이 났다. 상욱은 아찔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그래도 되는 것일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다는 말인가? 어찌 간부의 자식을 낳아놓고 그처럼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물론 서로가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젖먹이 어린 것을 옆에 두고 간부와 간통해서 낳은 자식을 뻔뻔스럽게
자신의 호적에 입적까지 시킬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수영이가 나의 핏줄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토록 엄청난 일을 장차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상옥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불쌍해졌다. 어머니가 불쌍했다. 어느 놈이 핏줄인지도 알 수 없는 어린 것을 당신의 핏줄로 철석까지 믿고 그토록 대견해하고 흡족해하며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 또한 얼마나 좋아하고 계시는가. 결과를 확인한 상욱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며 헤매고 있었다. 낮이면 여관방에서 잠자고 해가 지면 옛 친구들을 불러 주지웅님에 빠져들었다. 먹고 마시고 떠들어대다가 시간이 늦으면 아무 여자나 끌고 여관에 들어갔다. 상욱은 만취된 채 자신에게 이끌려온 여자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며 성의 도구로 삼았다.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었다. 수빈이도, 수영엄마도, 그리고 자신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모든 여자들도. 그러나 상욱이 여자들을 괴롭힌답시고 가학적으로 변태 행위를 하는데도 그런 상욱의 잔인함을 오히려 즐기는 여자들도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세상이었다. 상욱은 한바탕 방탕한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으로 내려갔다. 속모르는 어머니의 노여움이 대단했다. 아범아, 이제는 이 애미도 참을 수가 없네. 아범이 괴로운 마음을 100번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네. 더 이상 방치했다간 아범은 폐인이 되고 말 걸세. 아범은 이제 대문 나설 생각은 아예 하지 말게나. 그래도 정이 집을 나가고 싶으면 이 애미 죽이고 나가게. 아범도 생각해보게나. 수영님이 얼마나 대견한가. 지아비도 없는 시집에서 혼자 애를 낳아 얼마나 이쁘게 기르고 있는가. 살림은 또 얼마나 잘하고. 이유 불문하고 아범은 이제 가정을 지키게. 알겠는가? 어머니는 몇 번을 다짐을 하고는 안방으로 건너갔다. 어머니,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어머니께서 어찌 말 못하고 있는 이 자식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짐작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니께서 아신다면 세상을 뜨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상욱은 두문불출한 채 몇 날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느라 애를 썼다. 이 엄청난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차라리 모르는 척 눈 감아버리면 모두가 조용할 것이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수영이 형제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지만 수영엄마의 행위는 가문을 속이고 핏줄을 기만한 가증스러운 짓이다. 어떻게 태연이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적어도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모르는 척 다시 수빈을 찾으러 가는 거다. 아니 아범, 또 어디를 가는가? 아닙니다. 아버님 묘소에 다녀올까 합니다. 오, 그래? 아휴, 그래, 그럼 수영이도 좀 데리고 다녀오게. 그 양반 손자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가. 아닙니다. 오늘은 저 혼자 가렵니다. 바람도 좀 쏠 겸. 수영이는 다음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상욱은 아버지의 묘소보다는 천사의 궁전이 보고 싶었다. 세상에 태어나 수만 번 쉬어보지 못한 가엾은 아기의 무덤. 수빈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의 무덤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산 위에 오르니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수빈과 함께 정성 들여 예쁘게 꾸며놓았던 천사의 궁전은 잡초에 파묻혀 알아볼 수 없게 망가져 있었다. 상욱은 잡초를 모두 뽑아내고 대강 정리를 했다. 천사야, 내 엄마는 지금 어느 하늘 아래서 이 못난 아빠를 원망하고 있을까?
천사야, 너는 천국에서 이 세상 모두를 내려다볼 수 있으니 엄마가 어느 하늘 아래서 울고 있을지도 보고 있겠구나. 아가야, 엄마가 보이거든 이 아빠의 애끓는 마음을 좀 전해주렴. 아빠가 엄마를 찾아다니느라 심장에 피가 마르고 있다고. 천사야, 이 아빠는 또다시 집을 떠나단다. 아빠가 떠나고 없는 동안 엄마가 너를 찾아오거들랑 꼭 붙들고 있어주렴. 천사야, 부탁해. 상욱은 한동안 천사의 궁전을 맴돌다가 아버지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다. 아버님, 아버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전생에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손자들이 정녕 당신의 피줄입니까? 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상욱은 술집에 들러 고향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동안 낯이 익었다고 수영이가 상욱에게로 달려왔다. 아빠, 어디 갔다 와? 그러나 그런 수영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을까마는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상욱은 못 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무슨 애 아범이 제 자식 귀한 줄도 모르노. 어머니가 수영을 안고 들어오며 쯧쯧 혀를 찼다. 아범, 수영이 한번 안아보게. 애가 얼마나 실한지 이제 내가 안아주긴 힘이 들어. 어머니는 상욱에게 수영이를 안겨주었다. 상욱은 엉겁결에 수영이를 받아 안았다. 그래, 너야 무슨 죄가 있겠니? 모두가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이렇게 된 것을. 어린애들이 한없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너희 친아버지는 과연 누구란 말이냐? 상욱이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나갔다. 며칠 지나면 진달래꽃이 활짝 펴 앞동산을 빨갛게 물들일 것이다. 상욱은 하는 일 없이 집에만 눌러 있으니 괜한 공성만 떠오르고 짜증이 났다. 게다가 수영 엄마를 볼 때마다 오장육부가 뒤틀렸다. 추잡하고 더럽다. 이제 또 집을 나설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데 이제 또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말썽 없이 집을 떠날 수가 있을까? 이 궁리 저 궁리 하면서 신문을 뒤적이는데 선언 모집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 이 추잡하고 더러운 육지를 떠나버리자. 상욱은 배를 타기로 결심했다. 상욱은 다음날 새벽 어머니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또다시 집을 나서고 말았다. 어머님, 또 한 번의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조소자, 끓어오르는 가슴을 억누를 수 없어 이렇게 또 떠납니다. 언젠가는 소자의 진심을 아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소자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다만 어머님의 건강하심만을 ang원합니다. 상욱은 이렇게 편지 한 장만을 써놓고 새벽바람에 또다시 정처없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버렸다. 인천에 도착한 상욱은 신문에서 어려운 전화번호로 소재를 확인하여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상욱도 그들 틈에 끼어 수속을 마치고 신체검사도 마쳤다. 합격자 발표는 신원조회가 끝난 뒤 3일 뒤에 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합격되고 겨우 17명만이 최종적으로 합격되었다. 운이 좋았는지 상욱도 그 17명 가운데 들어있었다. 상욱이 승선할 배는 원양어선이었다. 인간 김상욱이 이젠 육지를 떠나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의 방랑자가 되어 떠나가고 있었다. 상욱이 승선한 배는 힘찬 백호동 소리를 울리며 출항했다. 그로부터 1980년 5월 27일까지 선상 생활에서 상욱은 너무도 많은 시련과 고통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환희와 감격의 눈물도 흘렸다.
태산같이 밀려와 배전을 후려치는 악마와도 같은 폭풍우와 싸워야 했고 바다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것 같은 해일이 몰려왔다가 순간적으로 잠잠해질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하며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성스럽고 위대한가도 뼈저리게 느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비가 교체하는 선상 생활이었다. 상옥은 4년여의 선상 생활을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상옥은 많은 생각을 했다. 수영이와 수연이, 그 아이들이 누구의 씨앗이든 자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신의 자식들이 아니겠는가. 이제 와서 시비를 가려본들 무엇 하겠는가. 자신이 덮어두면 모두가 그만인 것을, 사실을 밝혀 아픈 상처만 남길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고 눈 감아주리라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 가닥의 희망. 어머니는 상옥을 끌어안고 목 놓아 대성통곡을 했다. 이 사람아, 이게 몇 해만인가? 어떻게 그렇게도 무심하였는가? 아범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네. 어머니는 상옥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손목도 잡아보았다. 상옥의 귀향을 기뻐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상옥은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했다.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고 싶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마음의 변화였다. 어머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잊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범, 그 말이 진정인가? 믿어도 되는가? 네, 안심하십시오. 4년이라는 세월은 상옥의 집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바로 밑에 여동생은 학교를 마치고 결혼하여 울산에 살고 있었고 그 밑에 동생들도 차례로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저것들이 언제 자라 사람 구실을 할까 싶었는데 이제 모두 자라 오히려 상욱의 걱정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대견한지 몰랐다. 수영이와 둘째인 수연이도 잘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 상욱은 참으로 오랜만에 아내와 마주 앉았다. 참으로 끈질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4년 전 집에 돌아와서도 단 한 번의 잠자리도 없었는데 그 뒤 4년의 긴 세월마저도 견디어준 여자였다. 솔직히 상욱은 아내 스스로 집을 나가주길 바랐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녀의 속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기르며 큰 말썽 없이 견디어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머니와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데도 꽤나 바지런하였는지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내를 좋아하고 있었다. 나 없는 동안 어머님 잘 모셔주고 동생들 잘 돌보아준 거 고맙게 생각하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하게 대한 것도 사과하오. 이제는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아내는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렸다. 저 눈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자 상옥의 머리는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상옥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니야. 이젠 그런 생각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던가. 그래, 이제 지난 날은 모두 잊어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부터 상욱의 가정은 그런대로 행복한 웃음을 되찾은 듯이 보였다. 상욱의 지난 10여 년의 세월은 뼈를 깎는 시련과 아픔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수빈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말자 해도 자꾸만 고개를 쳐드는 아이들의 핏줄에 대한 의문이 상옥의 숨을 막히게 하고 있었다.
조상을 속이고 남편과 동생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저 가증스러운 여자와 한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다. 그건 상옥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상옥은 그러한 마음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사에 더욱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기왕에 속아주는 것 철저하게 속아주자는 심산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정을 붙이려 노력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차츰 아이들과 정이 들었다. 그런데 두 아이의 노는 모습과 성격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영이는 상옥이 어릴 적 성격을 닮은 것 같은데 수연이는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아무튼 상옥은 기왕에 동생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수영이도 서울로 전학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수영이만 옮겨줄 수는 없으니 수연이도 함께 보내기로 마음먹고 어머니와 의논을 했다. 어머니께 의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뭔가. 또 집을 떠나겠다는 말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서울에 집을 한 채 마련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집을? 동생들이 통학하기에도 힘이 들고 수영이 수연이도 서울 학교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 거라면 생각 잘했네. 아범 뜻대로 하게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고맙긴 뭐가 고마운가. 이 재산이 다 누구 것인가. 이제 집안일 자네가 알아서 결정하게나. 난 이제 늙었어.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상욱이 어머니도 많이 늙었다. 그토록 곱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저 깊은 주름살이 자신 때문에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니 상욱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상욱이 서울에 집을 마련하겠다는 사실을 식구들에게 알리자 가족들 모두 좋아했다. 특히 수영 엄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에는 동생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부 한 사람을 보내기로 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서울에 올라가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상옥은 한마디로 거절해버렸다. 상옥이 아이들을 모두 서울로 보내기로 한 것은 가능한 한 그녀와 아이들을 격리시켜 놓기 위한 속셈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상옥은 집을 알아보기 위해 동생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갔다. 서울에 올라온 상옥은 이곳저곳으로 마땅한 집을 보러 다녔다. 가능한 한 교통이 좋고 학교도 좋은 데로 고르려니 마음에 드는 집이 흔치가 않았다. 하루 종일 복덕방을 전전히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다. 결국 그날은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하고 하룻밤을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다. 시간도 이르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고교 시절과 대학 때 절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10월 중순에 쌀쌀한 늦가을 바람을 맞으며 상옥은 무교동 뒷골목에 있는 송죽이라는 유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송죽에서 대학 친구 종화를 만나기로 했던 것이다. 상옥과 종화의 만남은 거의 7, 8년 만이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모처럼 만에 즐거운 밤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서울이냐? 내 놈도 보고 싶고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왔다. 집은 왜? 동생들 통학하기도 불편하고 우리 애들 서울로 전학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있다가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전국이 심상치 않거든. 요즘 서울은 어쩐지 무시무시해. 그래?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있어서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해? 칼날 같은 검사께서도 무서운 게 있나? 아무튼 그건 내가 잘 생각해서 할 일이고 오늘은 그냥 마시고 취해보자. 나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두 사람은 얼큰이 술에 취했다. 야 임마 김상호, 너야말로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야.
집 나간 마누라 찾는다는 구실 하나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 몰라라 하고. 너 하고픈 거 다 하고 다니는 팔자 좋은 놈 아니니? 쌀롱마당 기둥소방에다 고물장수 돌팔이 약장수로 주유천하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 5대양 6대주를 비는 원형어서 너부라. 하하, 그거 정말 멋있다 이놈아. 남 속타는 줄도 모르고 종아가 떠들어대었다. 술자리는 자정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자기 집에 가 한 잔 더 하자는 종아를 간신히 택시에 태워 보내고 상욱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터덜터덜 종로거리를 걷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뱃속까지 시원하게 했다. 걷다가 걷는 게 싫어지면 아무 여관에나 들어가 하룻밤 묵으리라 생각했다. 상욱은 종묘 앞에 와 있었다. 서울 한복판에 여관이 이렇게 귀한가 싶어 상욱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여관을 찾아보았다. 취한 눈에 흐릿하게 보이는 아크릴 간판이 보였다. 야화장 여관. 야화장? 야화? 야화의 오선영? 문득 부산 룸살롱 야화의 주인 오선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욱은 머리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야화장 여관이 분명하였다. 상욱은 10년이 훨씬 넘은 오선영과의 옛 추억을 회상하며 여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하나 주시오. 어서 오세요. 술이 많이 취하셨네요. 상욱은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어 벽에 몸을 기댄 채 방 하나 주시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상욱은 안내하는 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섰다. 손님, 여기 숙박에 써주시고 요금은 선불입니다. 상욱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숙박에 써달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처음 듣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 저 목소리는 부산의 오선영 목소리가 분명한데. 상욱은 정신이 버쩍 들었다. 눈을 크게 뜨고 숙박개를 들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이 아저씨가 왜 이래? 상욱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겁을 먹은 여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 그 여자도 뭔가 이상했는지 물러서던 걸음을 멈추고 상욱을 빤히 쳐다보았다. 순간 그 여자의 눈빛이 빛났다. 어머, 어머 상욱이, 그래 김상욱 아니야? 맞지? 김상욱. 틀림없는 야화의 오선영이었고 틀림없는 김상욱이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싸안았다. 세상 참 넓고도 좁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서울에...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상욱이 가슴을 쳤다. 상욱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반가움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포옹하고 있었다. 누님, 얼굴 한번 봅시다.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예쁘고 요염한 자태는 그대로였다. 옛날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살이 좀 쪘다는 것 정도일까? 저는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누님은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선영은 상욱의 눈길을 피하며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결혼? 상욱이가 나 결혼하게 했어? 왜요? 제가 누님 결혼 못하겠어요? 못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였지. 우리가 헤어질 때 내가 뭐라 했지? 상욱은 기억이나 해? 기억하죠. 수빈이를 찾거든 꼭 알려달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렇게 감각무소식이었어? 그럴 수가 없었죠. 아직도 수빈이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바로 그거였었지. 난 그때 상욱이가 수빈 씨를 찾지 못하면 틀림없이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었지. 그래서 1년, 2년, 상욱을 기다린 게 4년이 넘었어. 야화도 집어치우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상욱이가 돌아오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두고 동네 오두막집도 그대로 두었어. 집으로 찾아왔다가 헛걸음이라도 할까 봐서.
기다림의 세월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젠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편지 한 장 없는 걸로 보아 벌써 수빈 씨를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상욱을 단념하기로 했지. 그러다 보니 내 나이 38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애가 둘이나 딸린 사람과 결혼이란 걸 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그것도 복이라고 3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 사람은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어. 사람은 참 좋았는데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되니까 부산이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작년에 서울로 올라와 이 여가를 시작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상욱을 만나게 되다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누님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이 기구하네요. 아무튼 본인은 아니었지만 미안합니다. 저는 누님이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월이 가면 모두 잊혀지겠지 생각했는데 저로 인해 누님의 가슴이 그토록 아팠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선영은 상욱의 가슴에 안긴 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누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지난날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누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욱이 부담 가질 거 없어. 내가 기다리고 싶어 기다린 것 뿐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있는 곳을 알았으니 가끔씩 들러서 말씀드라도 해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 그녀는 다시 10년 전의 선영으로 돌아가 상욱의 가슴으로 세차게 밀고 들어왔다. 상욱은 모를 거야. 내가 상욱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긴 세월 하루도 상욱을 잊어본 날이 없었다는 걸 알기나 해. 상욱이 믿기지 않겠지만 나에게는 상욱이가 첫사랑이었고 첫 남자였어. 상욱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지. 상욱으로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때 선영은 자신의 입으로 32이라 했다. 그런데 32이 되도록 사랑 한번 해보자는 처녀의 몸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선영이 그 말이 진심이라면 상욱은 너무 무책임했던 것이 된다. 누님, 그게 정말이었습니까? 믿어달라고는 하지 않겠어. 하지만 사실이야.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원했다. 10년 전에 상욱과 선영이 되어 몸과 마음을 깊숙이 섞었다. 상욱은 10년 만에 재회의 감격에 격렬한 정사를 끝내고 나른한 몸으로 일어나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상욱의 머릿속에서 지난 10여 년간의 추억들이 영상이 되어 스쳐 지나갔다. 참으로 힘겨운 세월이었다. 상욱이 수빈 씨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해? 네. 그때 조금만 더 부산에 있었더라면 찾을 수도 있었는데. 왜요? 그러니까 상욱이 부산을 떠난 지 한 2년쯤 되었을 거야. 어느 날 야화에서 애들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 내용에 상욱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여자가 상욱을 찾더라고. 상욱은 선영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치켜떴다. 숨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그래서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 여자는 야화에 있었던 미스민이라면서 상욱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지. 상욱이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짚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수빈 씨가 있는 곳을 알았는데 알려줄 길이 없느냐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상욱이한테 연락 오면 가르쳐 줄 테니 수빈 씨 주소를 알려달라니까. 수빈 씨가 경남 울산에 있는 방어진이라는 항구에서 무슨 경양식집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울산에서 경양식집을? 상우가 뭐였는데요? 글쎄, 그게 말이야. 그 여자가 상우와 전화번호를 말해줘서 메모를 해두었는데 워낙 오래된 일이고 내가 서울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울산 방어진이라는 것밖에는 기억할 수가 없어. 그래서요? 뭐가 그래서야. 그 후로 상욱이가 나한테 편지 한 장이라도 했어? 그 후론 연락이 없었습니까? 그 후로 두세 번 전화가 왔었지만 상욱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지. 내가 부산을 떠난 지 2년 후면 벌써 10년이 넘었군요. 그렇게 되었지 아마. 상욱의 가슴은 답답했다. 차라리 듣자는 것만 못했다. 그러나 마음이 바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울산 방어진이라는 곳을 찾아가 보면 혹시 무슨 실마리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욱은 돌팔이 약장소를 따라다닐 때 울산 방어진 근처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에서 며칠 묵었던 생각이 났다. 그리고 울산에는 상욱의 매제가 살고 있었다. 상욱은 당장에 울산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설사 수빈을 찾지 못하더라도 동생이라도 만날 수 있으니 섭섭할 것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다.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던 수빈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조바심이 났다. 누님, 지금 몇 시쯤이나 되었습니까? 수빈 씨 소식에 혼이 나갔군 그래. 그 팔목에 낀 건 뭐고? 선영이 말에 정신을 들어 자신의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채 안 되고 있었다. 통금이 풀린 지 불과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누님, 저 울산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지금? 네. 벌써 10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 그곳에 있을까? 그거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욱은 급하게 일어나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고 여관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 경남 울산에 가보신 일 있습니까? 울산이라면 자주 가지요.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까지 가주실 수 있습니까? 울산까지 말씀입니까? 요금이 꽤 나올 텐데요. 요금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가십시다.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상욱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상욱은 바쁜 마음에 앞뒤 챙겨볼 겨를도 없이 택시를 전세내어 울산 방어진항을 향해 질주하였다. 택시는 제3한강교를 건너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마음은 급한데 달리는 속도는 상욱의 마음을 따라주질 못했다. 기사님, 울산까지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글쎄요, 대략 5시간쯤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택시는 톨게이트를 지나 나무로 질주하고 있었다. 하나님, 제발 수빈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울산에서 수빈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욱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빌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의 차창을 여니 싸늘한 바람이 밀려들어와 조롱하듯이 상욱의 뺨을 후려치고 지나갔다. 오 신이시여 도와주소서.